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공언했던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의 운명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청원 의원을 비롯한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는데요. 그 기저에 깔린 속내가 무엇이냐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윤 평론가와 함께하는 집중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른바 친박계의 김무성 태클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태클이 뭐 축구 용어인데 요즘 젊은이들 예. 인터넷에서는 뭐 이렇게 딴지 걸고 시비 예. 걸고 뭐 이러는 거 결국 비슷하군요. 제가 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송구합니다. 며칠 됐죠. 지금 어쨌거나 1당인 새누리당, 2당인 새정치연합 모두 다 대표들이 좀 핀치에 몰렸다가 아무튼 중요한 타이밍에 와 있고 공교롭게도 어제 오늘 기점으로 해서 조금 이제 궁지에서 벗어나려고 뭐 애를 쓰고 있다. 이제 이런 정도로 표시할 수 있는데 김무성 대표 경우는 며칠 됐죠. 보도를 통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 타자로 나서서 태클을 건 건 윤상현 의원. 예. 한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뭐 아주 사석에서는 누나라고 부른다고 누님, 하는. 뭐 예. 누나라고도 부른다는 설이 있는데 본인은 또 뭐 살짝 부인하더라고요. 한선교 의원인가가 그렇게 부른다고들 하던데 뭐 이렇게 말을 해서 알려졌는데 예. 아무튼 그 윤상현 의원이 지금 청와대 정무 특보로 가 있잖아요. 꾀돌입니다. 꾀돌이. 기획도 잘하고 또 그때 뉴스가 될 만한 말을 잘 만드는 사람이죠. 예전에 박지원 비서실장 또는 의원이 그런 걸 잘했고 그런 역할도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박 의원 조금 뭐 빗나간 얘기입니다만 박 의원이 뭐라고 하면 잘 받았으면 그게 그냥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된다. 뭐 한때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윤상현 의원도 그의 필적은 하지 않아도 현재 여권에서는 꽤 그런 축에 드는 제사형이고요. 그것을 이어받은 두 번째 태클러는 서청원 의원. 친박계 좌장으로 그렇죠. 불리고 있지요. 뭐 나이로도 좌장이고 예. 본인이 늘 좌장이라고 하고 다니고 예. 70이 넘었으니까요. 어쨌거나 어디 가서든 대장 노릇 하려고 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좀 많잖아요. 서청원 의원은 특히 그래요. 성격도 괄괄하고 화도 잘 내고. 그런데 아무튼 대놓고 자기가 전당대회에서 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당대표는 못하고 있지만 중요할 때 되면은 한마디씩 합니다. 최고위원 회의 가보면 바로 옆에 앉는데 그냥 옆에 놔두고 그냥 신경도 안 쓰이는지 막 뭐라고 해요. 이번에 그랬죠. 아까 노 앵커가 인용한 부분이 거긴데. 네. 정치 생명을 왜 걸었냐 이런 말을 했더군요. 근데 지금 못하게 됐지 않느냐. 예. 그 얘기는 새정치연합은 국민선거인단 100%로 후보 정하겠다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뭐 당론으로는 갖고는 있었는데 용도 폐기하고 혁신위에서 그렇게 정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제 김무성 대표는 여야 같은 날 동시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은 서로 역선택도 안 하고 좋은 거 아니냐. 공천혁명이다. 명분은 그걸 내세우는데 실은 친박계나 청와대의 공천 입김을 좀 차단해 보려고 자기가 대표니까 정치 혁신이라는 명분도 가지면서 계속 주장해 왔죠. 친박계는 못마땅한데 대놓고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오픈 프라이머리가 물론 미국에서 행해지는 것과 우리 정치 문화에 이식했을 때 미국처럼 그대로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어쨌거나 기성 정치인들에게 아무래도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적어도 밀실에서 힘센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아무개는 내가 이번에 꼭 공천을 시켜야겠으니 요 지역은 놔두쇼. 아 그래요? 그럼 나도 여기는 누구 하겠소. 그래서 이렇게 이른바 그게 개파의 밀실 공천 아닙니까? 그런 거는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박계에서는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꽁 하고 있었는데 옳았구나. 파트너인 새정치가 못하게 되니까 자 이제 김무성 대표 닥 줬던 개 아니유 포기하시오. 바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명분도 있으려니와 실제 노렸던 건 친박계와 청와대의 차단인데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에 준하는 제3의 국민 상향식 공천제를 뭐 만들겠다 이러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김무성 대표가 곤혹스럽잖아요. 예. 아들
사위. 사위. 예. 백년손 그 사위가 지금 마약 그건데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그 세다는 서울지검장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거 빼고는 다 할 수 있다는 권세를 부리는 서울지검장 출신의 최교일 변호사가 전관예우로 변호를 해줘서 집행유예 된 게 거의 지금 확실히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최교일 변호사가 내년 총선에 나오고 뭐 서울지검장쯤 했으니까 공천받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공교롭지 않습니까? 예. 김무성 대표의 사위의 뒤를 봐준 것처럼 되어버린 최 변호사가 공천을 한다. 공천받고 새누리당으로 나온다. 그럼 누가 봐도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오늘 이제 그런 말이 쫙 도니까 김무성 대표 굉장히 곤혹스러워졌죠.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더 이상 고집할 것 같진 않아요. 강력하게. 왜냐하면 해봤자 실현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에 준하는 어떤 다른 세력으로의 뭘 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슬슬 출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김 대표 본인도 기자들과 만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또 새로운 방법도 모색해 보겠다 이 말까지 했습니다. 예, 철회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바로 방문을 나갈 수는 없으니까 예. 슬슬 뒷걸음질 치다가 헛기침도 한번 하다가 이렇게 나가야지 그나마 모양이 덜 빠진다고. 정치는 되게 그렇죠. 예. 그 저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른바 김무성 대표를 저격수로 나섰던 그 첫 번째 타자가 윤상현 네. 정무특보였고요. 청와대 정무특보 중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대통령 최측근으로 뽑히는 인사고 네. 또 그에 이어서 받은 것이 서청원 최고위원. 이렇게 친박계 인사들이 줄이어서 연이어서 김무성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게 대통령의 의중에 실린 게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정말 대통령밖에 모르고요. 예. 설령 내 의중이 실려 있어라고 말을 할 리야 없겠지요만은. 예, 표면적으로는 말을 할 일이 없겠지만요. 친박 중에서도 어설픈 친박이면 그런 말 함부로 할 수 없고요. 예, 윤상현 의원이나 서청원 의원이 딱 그 말을 던졌을 때 최소한 세수나 네수 상대에서 이렇게 나올 거고 언론들은 이렇게 쓸 거고 이런 추측들이 돌 거고 그러면 나는 무슨 카드를 내놓고 거기까지는 다 계산을 하죠. 왜 기자들도 큰 거 하나 물으면은 1탄, 2탄, 3탄 준비하듯이 예. 당연히 계산한 겁니다. 제 생각에 대통령만이 알 수 있고 대통령이 끝까지 답할 이유는 없지만 저는 의중을 면밀히 살피다가 미리 마치 알아서 충성하듯이 반발짝이나 한 발짝쯤 먼저 나가서 대통령에게 저 이런 것도 합니다. 좀 내부로는 그것도 보여주고 예,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이게 개인 윤상현이 이런 말해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고 기사도 안 되고 힘도 안 실리는데 친박계의 핵심인데다가 지금 청와대 정무특보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정무특보 세 사람인데요. 김재원, 윤상현 이 두 사람이 특히 좀 뭐랄까요. 박 대통령과 뭐 가까운 친분이지만 굳이 더 따진다면 윤상현 의원이 좀 더 저는 가까이 있다고 보고요. 예, 당연히 노림수를 하고 던진 겁니다. 핑계는 당 지지율이 한 40%인데 김무성 지지율은 20%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건 정말 핑계에 불과한 게 지금 대통령 후보들 뭐 잠룡 주자급들 지지 조사해봐야 20%대 나오면 사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상위권에 랭크돼 그렇죠. 1, 2등 하고 있는데 뭐 예. 2등인들 어떻다고 지금 그런 거 말해봐야 한두 달 뒤에 대선 치르는 거 아닌데 그건 그냥 오로지 핑계였고요. 당연히 실렸죠. 상의는 물론 안 했을 겁니다. 왜 그러면 이런 저기를 하느냐? 공천권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런 갈등의 기저에 깔린 것 그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결국 공천권이다. 예, 이겁니까? 김무성 개인을 흔들어서 얻을 정치적 이익은 사실 예. 크지 않아요. 지금 당장 대표 자리를 놓고 격돌하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로서는 내년 4월 이후에도 임기가 2년 조금 안 되지만 1년 한 8, 9개월 남은 거 아닙니까? 거의 2년 한 1년 10개월쯤 남았네요. 얼핏 예. 빨리 레임덕 되기 싫은 거예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라기보다는 통치 스타일인데 완전히 꽉 틀어쥐고 마지막 날까지도 안 놓치려고. 원래 권력이란 거 잡으면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고 이인자를 그래서 다 쳐내는 건데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 묘한 고집이나 그게 있죠.
그런데 지금 친박계가 소수인데다가 국회에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특히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할 때는 정말 청와대는 좀 격한 표현입니다만 미치고 뭐 그랬을 겁니다. 답답해서. 그렇다고 대놓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알아들으라고 뒤로 살짝 돌려서 말해도 얘기 안 듣고 오죽 괘씸했으면 대통령이 볼 때 대구 사람들한테 심판해달라고 그랬겠어요. 그게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일개 의원을 두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니 떨어뜨려 주시오. 그래서 아무튼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치적 책임이 확 크긴 했지만 레임덕에 빠지지 않으려면 당내 국회 내에 확실한 친박이 지금보다 많아야겠다. 그러면 가용 가능한 동원 가능한 친박이나 대통령의 입김이 바로 확실히 미치고 당선도 거의 따놓은 당상인 지역이 어딥니까? TK죠. 예. 그래서 TK 지역의 대구 현역 의원들 대거 물갈이하겠다. 그리고 청와대 포진 인사 등 박 대통령과 그동안 인연을 같이 했거나 가까운 사람들로 대거 물갈이한다. 지금 오늘 벌써 그 얘기가 여의도에 쫙 퍼진 거. 레임덕 안 빠지려면 오픈 프라이머리 안 되겠고 김무성 대표 하는 거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좀 흔들자. 대통령의 고민을 빨리 알아챈 윤상현 의원이 일탄 날렸고 서청원 의원이 가만 보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가지고 내가 한마디 하면 좌장의 면도 쓰고 윤상현 의원도 도와주고 요즘 핀치에 몰려있는 김무성 의원도 흔들 수 있겠다. 삼박자가 딱 맞은 거죠. 그런데 김무성 대표로서는 친박계에다가 공천권을 상당 부분 주고 난다면 자기는 지금 대선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자기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김무성계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야 8명이에요. 많아야. 그중에 한 2-3명은 나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5명이나 6명, 7명 가지고는 뭐 대선 주자가 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되고 나서도 령이 쓰지 않는 거죠. 그럼 자기 식구를 좀 심어야겠다. 최소한 친박계가 여기보다 늘어나는 건 막아야겠다.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사적인 문제가 빠방 터진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김무성 대표의 부친인 고 김용주 씨의 친일 논란, 그 친일 행위는 뭐 누가 봐도 팩트인데 그거 아니라고 또 딱 본인은 부인했잖아요. 그 점도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이광수 친일 논쟁, 미당 서정주 우린 거 계속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친일인데 아버지 세대 때는 그런 게 있었고 아들로서 참 아버지를 말하기는 뭐하지만 유감으로 뭐 이렇게 한다고 누가 불효자가 됩니까? 갑자기 뭐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냥 아니었잖아요. 저는 그것도 나쁘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 그 사위만이 문제가 아니라 딸도 마약 사위의 아내인 그 딸 순애보 32년간 속 한 번도 안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수원대학교 교수 시키는데 좀 임용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죠. 있었잖아요. 아마 이런 게 김무성 대표가 향후에 뭘 하겠다 그러면은 반드시 돌출될 지뢰죠, 지뢰. 어쨌거나 공천권이 핵심입니다. 결국은 대통령과 비박계가 다투고 있다. 유승민, 김무성 지도부 체제가 출범한 뒤에 친박계가 오히려 소수로 위축됐다 이런 말도 많이 나왔는데 유승민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는 이미 떨어져 나갔고 김무성 대표도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럼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새누리당 지도부 체제가 큰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내다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총선 성적표가 중요할 거고요. 총선을 설령 무난히 치렀다고 해도 내년 7월까지가 김무성 대표 임기인데 4월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는 전당대회를 조기 소집할 수도 있겠고요. 결국은 친박계와 비박계가 비등점을 향해서 냄비는 끌어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전통적 여권이 보수 계열의 여권은 항상 곧 헤어질 것 같이 목청은 높이지만 막판에 가서는 꼭 타협을 합니다. 왜? 거기서 갈라지면 우리가 다 진다라는 커다란 위기 또는 공동의 적. 여권의 공동의 적은 야권의 대동단결이겠죠. 또는 뭐 노무현 같은 아주 돌풍의 후보가 나온다거나 그럼 경험했지 않습니까? 정권을 내줬기 때문에. 그런 빅 모멘텀 앞에서는 꼭 손을 잡습니다. 왜? 너하고 나하고 비슷한 점도 있어. 우리 뭐 친박계 비박 좀 다르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같이 하는 게 있지 않니? 그러니까 이쯤에서 하자.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요. 전통적으로 여지껏 그래 왔다고 봐요. 그래서 당분간
11월, 12월 연말까지 그래서 예. 공천이 확정되는 2월, 3월까지는 계속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긴 할 건데 거기서 어느 선에서 탁 그칠 것 같고 중요한 건 김무성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금 핀치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도덕적으로나 개인적, 사적인 문제, 지금 가족들 문제 다 이런 거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게 전혀 없었다면 자기도 정치적 존재감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대통령하고 점점 더 거리를 두고 마치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렇게 함으로써 컸듯이 그렇게 할 텐데 김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유감스럽게도 지금 자기 코가 석자예요. 예. 그래서 청와대에다 대고 종주먹질을 할 수가 없어요. 당분간은 비박과 친박 간의 큰 갈등이 벌어지기는 어렵겠군요. 예. 김무성 대표가 지금 추동력을 많이 잃어가지고 예. 여기서 더 계속 나가다가는 괘씸하네. 별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높은 곳에서 미움 사면은 예. 한 번에 어떻게 될 수도 있겠죠. 예, 오늘 목 상태도 좋지 않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